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1년 5회차 지난 2021년 5월 16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 A형입니다.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대인지각 왜곡 유형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는 걸 물어보고 있고요. 일단 보기를 좀 볼까요? 개인이 가진 지능, 사교성, 용모 등의 특성 중 하나에 기초하여 저는 여러 가지 저걸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호감적인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형상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뭔가 너무 호감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전체적인 것까지 아우 그냥 야 저런 사람이 설마 저렇게 하겠니? 저런 사람 아우 저렇게 하는 거 봐 너무 좋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일반화를 시켜버리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헤일로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후광 효과라고 부르게 되죠. 간단하게. 뭔가 상대방을 판단하고자 할 때 자신과 비교해서 남을 평가하는 경향, 저희가 알고 있는 투영 효과라고 불러요. 이거 투영 효과. 반복되는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첫인상이 바뀌어요. 첫인상 초두 효과가 워낙 강력합니다만 이게 반복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내가 받았던 첫인상과는 전혀 달라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 빈발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건 몇 회가 아니에요. 수십 회를 보셔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합니다. 이 대조 효과, 최신 효과, 이 최근에 제공된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맨 나중에 제시된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최신 효과예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요. 이전에 봤던 이미지가요. 전혀 기억나지 않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흐릿해져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최신 효과가 발현이 됩니다. 실제로 봤을 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유형 중 비공식적 의사소통 유형에 해당하는 기본서에서는 공식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의사소통 이래서 총 5가지를 배우실 거고요. 공식적 의사소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의 하달. 여기에 대표적인 건 편람이 있고요. 일방적이죠. 위에서 아래로 쏴버리는.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 남성분들 군대도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 이걸 하의 상달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고요. 대표적인 건 보고가 있어요. 보고. 여기에서는 조금 좀 특별하게 아셔야 되는 건 선택적 여과라는 게 여기서 생겨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필터링. 내가 오늘 이거 부장님한테 보고했다가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이건 빼고 이건 다음에 보고하고 부장님 기분 좋을 때 오늘은 가가지고 칭찬받을 것만 보고해야지 이런 게 생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평적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공식적이거든요. 공식적. 그죠? 그럼 비공식적 그러면 한번 그냥 막 학연, 혈연, 지연 뭐 대표적으로 그냥 너는 내 후배, 너는 내 고향 친구 뭐 이래가지고 흔히 나오는 거 저희가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부르죠. 포도 넝쿨 의사소통이라고 불러요. 포도 넝쿨 유형.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거면 고구마 줄거리 뭐 이렇게 불렀을 텐데 하여간 포도 넝쿨 유형, 그레이프 바인. 그 다음에 루머가 있죠. 뜬 소문. 자, 이렇게 봤을 때 비공식적 의사소통 유형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다 설명드렸지만 딸랑 2개밖에 없죠. 네, 포도넝쿨과 유언비어, 루머의 2가지가 해당합니다. 위에 가, 나, 다는 다 공식적 의사소통입니다. 너무 수월하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의사소통 채널의 종류 중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이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높다라는 거는요. 지금 그냥 딱 기억하세요. 이거 얼굴 보고 한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쉽게 해서 저희가 대면이라고 불러요. 대면. 이해가시죠? 여기서 대면은요. 화상으로도 강사 얼굴 보고 하잖아. 아니요. 화상 자체는 저희가 비대면이라고 부르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대면이라는 관점은 이 사람과 지금 마주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1번 공지 아니죠. 2번 전화도 얼굴 마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영상통화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 마주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3번 음성 메일 아닙니다. 4번 면대면 회의. 자, 이게 뭐예요? 직접 얼굴 보고 앉아 있겠다는 얘기죠. 면대면 회의. 자, 충실성이 가장 높은 거 4번입니다. 화상 영상 회의.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화상 영상 회의 같은 경우는요, 면대면 회의보다 조금 작아요. 네, 부등호를 표시하게 되면 면대면 회의 다음에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거 비대면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요. 분명하게 이 문제 유형은 의사소통의 충실성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야? 라고 하는 것만 딱 잡아두시면 돼요. 얼굴 보고 하는 거야? 라는 관점만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뭘까요? 왜 그것도 문제가 나오니까 게시판 공지, 이게 제일 낮습니다. 게시판 공지라는 건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일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호작용이 되질 않아요. 네, 상호작용이 되질 않아요. 면대면 회의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막바로 저한테 맞받아칠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죠? 제가 액션을 해도 이 사람이 비언어 제스처를 할 거고요. 하지만 공지나 게시판은 방법이 없잖아요. 저거는. 이해가시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교류 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이 TA 교류 분석에 대한 거, 뭐 에릭 번에 의해 창안됐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초기에는 집단 치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차츰차츰 조금 더 개별화되고 좀 더 발전을 하면서 개인 치료, 개인의 어떤 상담이나 개인 치료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1번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에 의해 창안된 이론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에요. 2번 상호 반응하고 있는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를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맞죠? 이것 때문에 그래 저희가 상보 교류, 뭐 교차 교류, 이면 교류 이런 것도 배우시는 거예요. 3번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왜? 서로 간에 주고받기 때문에. 4번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치료법이며 성격이론입니다. 맞아요. 5번 초기에는 개인 상담이나 개인 치료에 이용되었으나 초기에 점차 집단 치료로 확대됐습니다. 이건 바꿔 쓴 거죠. 초기에는 집단 치료에 이용되었고요. 점차 개인 상담이나 개인 치료에 확대되는 관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앞과 뒤 아주 전형적으로 오답을 만드는 패턴인 이 패턴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에릭 번이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이 TA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독특했던 에릭 번이 제시한 시간의 구조와 영역 중 시간의 구조와는 총 6가지가 있고요. 신뢰와 애정이 뒷받침된 진실한 교류가 영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냥 이 진실한 교류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저 첫 번째 줄까지만 보고 진실한 교류입니다 그러면 답은 친교가 나와야 돼요. 친교가.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이 뒷부분에 있어요. 영유되지 않기 때문에. 자, 진실한 교류가 영유되지 않는데요 지금. 그래놓고 부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하고 있대요. 이건 하나밖에 없죠. 부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한다? 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게임입니다. 게임.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해가시죠? 네, 이 게임이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진실한 교류까지만 보고 답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교류가 저게 대표적인 이제 친교를 나타내는 키워드인데, 저것까지 보시면 안 되고요. 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교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뒤에 가서 지금 문제의 방향을 확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교류 패턴 분석. 이렇게 교류 분석에서 많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교류 패턴 분석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교류 유형은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보기로 볼까요? 타인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기 시작한 교류에 대해, 교류에 대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요, 일단 교류를 던진 거예요. 뭔가를,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서. 근데 교류에 대해 예상 외의 반응이 돌아오는 유형으로, 쉽게 해서 점원이, 매장에 있는 직원이 고객이 딱 들어오니까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라고 인사를 딱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면 고객 입장에서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걸 알고 또는 기대하고 던질 거 아니에요. 이 교류에 대한 걸. 그런데 안녕하세요 또는 어서 오세요 고객님이라고 했더니 고객이 거기다 대고 확 닥쳐 이씨 이렇게 예상이 날까요? 내가 고객한테 인사를 하면 고객이 나한테 친절하게 닥치라고 해주겠지? 안 돼요. 죽었다 깨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침묵 현상이 일어나거나 화제가 바뀌기도 하며 때로 싸움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닥쳐 하는 순간 이게 언제 봤다고 막 이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없는 교류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걸 저희가 뭐라 불러요? 교차 교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차 교류. 이해가시죠? 제가 꼭 설명을 드릴 때 이 교류 패턴 분석은 5가지의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문제도 지금 그게 나오는데 3번의 상보 교류와 5번의 평행 교류는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걸 지목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가끔 가다가 옛날에는 이면 교류와 암묵 교류도 나와요. 여기는 지금 뭐 이 수행 교류가 나왔지만 이게 암묵 교류라고 바뀌어버리는 순간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답이 2개씩 나오진 않거든요. 그죠? 답이 2개씩 나오진 않기 때문에 얘는 위에 보기를 안 보고도 교차 교류가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의 문제 패턴이 구성되기 때문에 5가지의 명칭은 꼭 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구별이 되면 문제 보기를 안 보고도 문제풀이가 가능한 아주 독특한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 유형. 다음 문제. 접촉 경계 혼란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교류 분석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나요? 이건 깜짝 놀라겠네요. 접촉 경계 혼란의 원인 중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여기서부터 키워드죠. 이 접촉 경계성 혼란이라고 하는 이 게슈탈트 이론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5가지 중에 두 사람이 서로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가치와 이 기치가 아니에요.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유형이 뭘까요? 라는 관점인데요. 이게 좀 안타깝지만 뭐 일부 기본서에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기는 상태. 이게 저희가 학습하는 기본서에는 없어요. 이 워딩이.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꼭 이걸 써드리거든요. 이 상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 융합이라고 불러요. 융합. 그래서 뭐 일반 투사 같은 경우 잘 보면은요. 영어 제목이 프로젝션이에요. 이거 바깥쪽으로 비춘다는 얘기죠. 프로젝션. 그죠? 그래서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이에요. 뭐 일만 생기면 확시 너 때문에 그래 이런 관점이 나오는 거 이해가시죠? 자의식이라는 거 하는 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하면 저 사람들이 난 어떻게 생각할까 막 여기에 먼저 그냥 매몰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이런 관점이죠. 내사는 잘 보면 영어가 인트로젝션이에요. 안으로 비춰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트로젝션. 저기에서는 키워드가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무비판적으로 라는 키워드가 꼭 나오겠죠. 반전. 자, 외부에 하고 싶은 행동을 자신한테 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에게 하는 상태. 쉽게 얘기해서 저 내사에 나오는 이 절대 권위자들로부터 받았던 저 무비판적으로 나올 때 이 절대 권위자 지금 현재 절대 권위자가 없어요. 왜? 제가 성장해가지고요.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전이라는 거는요. 그 절대 권위자로부터 받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내용을 가지고요. 내 스스로에게 옥죄버리는 현상이에요. 절대 권위자가 지금 주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반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저 문제에 결국 답을 지목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이 문제 유형은 뭐 향후에 변형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것들로 변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딱 그 키워드들로 구별을 한 번만 해놓으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5장이네요. 드디어 다음 중 현장 서비스 온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뭐시라고 나오겠죠. 고객과 직원이 지금 마주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호작용을 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문제를 좀 볼까요?
1번 고객과 기업의 직원 간에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라고 나와요. 이게 on이죠. on. 고객과 지금 마주서고 있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로는 MOT죠. 네, 그죠? 2번 인도 시간, 오더 필링의 정확성, 인도할 때 제품의 상태, 재고 가용성 등에 영향을 미쳐요. 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지금 고객과 마주보고 있는 상호작용 가운데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3번 재고 수준을 설정하고 수송 수단을 선택하며 주문 처리 절차를 확립하는 등의 활동에 해당합니다. 맞죠, 이거? 4번 현장 서비스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것으로 고객이 업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현장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매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맞아요. 5번 정상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 혹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상황 계획, 고객에게 기술적 훈련과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파업, 자연재해, 파업한다라고 하는 거 공지도 안 해놓고 앉았다가 매장에 고객이 찾아오니까 고객님 저희 파업 중입니다. 다음에 오세요. 이랬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퍼먹겠죠. 그죠? 이런 단계는 무슨 단계인가요? 결국 사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래 전 사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5번에다 써놓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워딩을 바꾼다든가 틀린 보기를 만든다든가 이 관점이 아닌 거고요. 다른 서비스 예를 들어 사전, 온, 애프터 이렇게 나눠질 때 다른 서비스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출제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체크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비스의 정의 안 나오나 했습니다.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 미국 통계청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저희 서비스 분류 꽤나 여러 가지를 보시는데 출제가 되는 건 맨날 이 러브락의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쇼스텍의 유형성 스펙트럼도 잘 안 나와요.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서 다음 도표에 가에 들어갈 업종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러브락의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라는 거는요, 태생적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핸디캡을 안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표에서 보시겠지만 위에 왼쪽에 이 기준 자체를 지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보여줘야 돼요. 이대로 보여준다라는 건 기준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 다라 아무리 기업의 형태를 가렸다 손 치더라도요, 저희 입장에선 밑에 보기가 딱 5개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 뭐 하면 되느냐? 가라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가라고 물어보면 뭐 하면 돼요? 5개를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역으로다가. 이해가세요? 그럼 볼까요? 위에 서비스 설비 또는 시설에 근거한 정도예요. 저희가 저걸 뭐라 부르느냐? 상호작용 개별화라고 불러요. 그죠? 상호작용 개별화라고 부릅니다. 자, 옆에 왼쪽에 서비스가 사람에 근거한 정도, 저희가 저걸 뭐라 부르느냐? 노동 집중도라고 불러요. 그죠? 노동 집중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실제로 구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가에 들어갈 업종이라고 한다는 건 2개 다 높아요. 2개 다. 그죠? 2개 다 높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병원이 있네요. 병원. 노동 집중도 높나요? 높죠. 분명히 사람 겁나 많이 필요합니다. 상호작용 개별화예요. 선생님 저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파요. 네, 환자님 베드에 누워보세요. 메스 갖고 와요. 배부터 갈라보게. 일어나요? 아니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팍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원은 해당하죠. 가에. 그죠? 자, 회계예요. 회계. 자, 회계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사람에 근거한 정도 당연히 높아요. 왜? 이러다 보니까 시험에 회계사 시험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죠? 맞춰주는 게 낮아요. 회계사를 찾아가서 저 세금 낮춰줄 방법 좀 찾아주세요 라고 딱 맡겼더니 에이고 이 양반아, 세금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세금은 다 똑바로 내야지. 이렇게 할까요? 이랬다가 말아먹겠죠. 장사 안 돼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낮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회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이 예시가 맞는 거죠. 제가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할 뻔했네요. 마치 불법을 조장하는 것처럼 납세 의무가 있고 일정 부분에 대한 걸 다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법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회계는 가가 아니고요, 나에 맞는 거죠. 나에. 그죠? 이 가나다라만 갖고 설명하니까 이렇게 헷갈리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3번 전화예요. 전화. 전화. 노동 집중도가 높을까요? 전화? 아니죠. 높을 리가 없어요. 낮죠. 낮죠. 그죠? 다와 라 중에 한 가지예요. 여기에 맞춰주는 게 높을까요? 낮을까요? 갑자기 전화한 사람이 연령이 무슨 뭐 60대입니다. 그럼 갑자기 전화기의 소리가 커지고, 물론 뭐 향후엔 이런 AI가 탑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전화는 라에 들어가죠. 라. 그죠? 자, 렌터카. 서비스가 사람에 근거한 정도가 높을까요? 렌터카? 낮죠. 선생님, 낮아요. 선생님들 렌터카 빌리면 렌터카 회사 직원이 뒷자리에 앉은 채로 차 갖고 오나요? 아니죠. 그죠? 렌터카는 다에 들어가요. 지하철, 지하철도 선생님 맨 앞에서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께서 지하철을 밀고 맨 뒤에서 끌고 미시나요? 아니죠. 전부 다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죠? 지하철도 다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답은 병원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아까 강사도 설명하다가 엉뚱한 설명을 할 뻔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문제 유형 서비스 설비 또는 시설에 근거한 정도. 개별화구나. 서비스가 사람에 근거한 정도. 노동 집중도구나. 자, 이게 어떻게 높고 낮고 이걸 구별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사가 헷갈렸다 그래서 내가 풀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이번 영상. 다음 중 서비스 기업과 일반 제조기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라고 나와요. 자, 이 문제 유형도 아주 전형적으로 워딩을 바꾸거든요. 자, 1번 수요의 변동이 심합니다. 맞죠? 굉장히 심해요. 서비스는. 2번 고객 충성도 확보가 핵심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재구매와 구전을 할 테니까요. 그죠? 3번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냥 모방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방. 그냥 냅다 뺏기면 된다는 거예요. 쟤네가 저거 해가지고 성공했네? 야, 우리도 저거 따라하자. 이러면 돼요. 간단하게. 서비스는. 4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관점은요,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저희가 배우실 때 대량 생산이 되나요? 안 되죠. 서비스는 1대1. 그래서 나오는 게 서비스 특징 중에 비분리성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해가시죠?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워딩을 바꿉니다. 이 문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내부 고객을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됩니다. 맞죠?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관점.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서비스 기업이 일반 제조기업과 차이가 나는 관점도 지금 보시는 이 보기 5개죠. 4번 보기는 바꿔야겠습니다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로 바꿔야죠. 이런 관점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마지막 21번, 30번까지의 문제 또한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충분히 다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놀라웠던 건 TA, 교류 분석의 문제가 이렇게 한 번에 4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이런 관점은 좀 쉽게 볼 수 없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난 시험 준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도 감사한 일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자료가 더 필요해 라고 하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페, 제 카페예요. 박정민 강사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유료 자료, 무료 자료, 여러 가지 자료가 다 있고요. 전부 다 문제풀이 분석의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등급별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보시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시험에 막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제공합니다. 엉뚱한 소리 안 해요, 저희 카페.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나는 시험에 꼭 한 번에 합격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택하십시오. 강제는 아닙니다만 3년 평균 합격률은 92.8%입니다. 보실 수만 있다면 전제 조건은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보실 수만 있다면 평균 60점 간신히 넘어가나 봐요? 아니요. 80점, 90점의 점수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 출제되니까요. 이해가시죠? 거기에 맞춰진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하고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난 누르기 싫은데 그럼 누르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